네, 그런데 1년의 시작이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반려견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죽은 상태의 반려견, 그 죽은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일까요?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제일 첫 년이 반려견을 이게 화장을 해서 뿌리고 와서 집에 있었을 때 항상 그 기억이 아침에 그 뛰놀던 거, 같이 자기 손목을 잡고 산책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 자기 기억 속에가 남아갖고 아침이면 항상 뛰어다니고 이것을 제일 먼저 컹컹 지으면서 자기 옆에서 알람같이 이렇게 깨워졌던 거. 그것이 머리 뇌 속에가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털들과 그렇죠. 개의 소리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옆을 돌아보게 되면서 걷게 되는군요. 예, 그 기억이 머릿속에가 계속 예. 아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억이 나한테서 없었으면 좋겠어.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그래서 네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서 떠나고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아침에도 손을 뻗으면 허공에서 손이 자라난단 말이야. 자기 손목에서 그 끌고 다녔던 것이 손목이 자라나서 공원으로도 가고 저 눈앞에 산책도 했고, 그래서 제일 첫 년이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몰랐는데 다 보고 나면은 뒤에 이 연이 죽고 난 뒤에 개를 잊고 싶은 그 회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침에도 이불을 떠나고 이것 좀 봐. 자꾸 옆을 돌아보면 걷게 될 때 하면서 같이 다녔던 그 좋은 추억과 같은 있었던 그 생각들, 그것들이 나하고 같이 걷고 있었을 때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서 손안에 들어와 갇히는 풍경이 많았다. 여기서부터는 회상을 하면서 가지만은 옛날에 그 있었던, 아까 참 이거 애독 캠프라는 거 한번 찾아보셨나요? 뭐든가요? 집단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슬픔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나누는 과정에서 슬픔을 점점점 줄여가는, 그게 뭔데요? 위안을 얻는 정신과에서 쓰이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애독 캠프라는 것 자체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서로가 이제 모르는 상태의 참가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아는 상태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단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치유하는. 서로가 예. 슬픔을 치료하는 그 정신과적인 치료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애독 캠프가 개혁 어떤 반려견의 행사의 하나로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몸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움직임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반려견의 네. 그 낙골당 같이. 낙골당 같은 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애독 캠프라는 것이?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애완견에 있어서 애완견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하고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듯이 인간도 우리 가족과 친구와 사회와 버림받아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하듯이 그 애독 캠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것에 비유해가지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을 반려견에 비유해가지고 인간의 내적 그 아픔을 치유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 애독 캠프라는 제목을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반려견의 이야기로 보면 이해가 잘 되고요. 더 심층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미. 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 상처받아가지고 자기가 아픔을 갖다 치유하지 못했을 때 애완견이 버려져 갖고 혼자 홀로 그렇게 상처받아서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사람들이 수없이 손질하고 마사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사육하듯이 예.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사람들의 욕망과 야망이 작동되어 있는 세계에서 그렇게 길들여진 세계 안에서의 그런 손. 예, 우리가 애완견을 목줄에 의해서 길들듯이 네.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은 손과 손이 잡아져서 거기에 길들여주고 그 사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손이 떨어졌었을 때 그 사회와 가족과 기타 같이 살아가는 라운드가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해고를 아픔. 당했다든가 네. 같이 노력을 한 팀에서 혼자 낙오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떨어진 상태. 그것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슴은 무엇이냐? 이 사슴.
사슴이란 건 굉장히 순하고 아주 달라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이죠. 사슴이라는 거.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그런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 마음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어떤 이상을 꿈꾸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의식이나 마음이나 동기, 이상 이런 것들을 사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 숲을 함께 걷고 있었지 뿔도 없이 동그랗게 작은 머리를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우리를 쫓아왔어 하면은 이 선한 동기를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지금 쫓아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제 아무 방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무방비로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사슴인 거죠. 예, 사슴인 거야.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래. 그러면은 이 선한 것을 만났다고 선한 것으로 주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상대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다 이 말이죠. 그 게임의 법칙에 있잖아요. 러시아 룰렛같이. 예. 그래서 야생 같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 안에서 사슴을 만났다는 것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괜찮다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한 사람을 동료 인간애를 가지고 치유해 주거나. 그런데 그 선함이 공격 당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 선함이 선함으로서 길들여져 갖고 쭉 가다 보면은 피 흘리는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그 손목 끝에 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중지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다른 욕망에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손을 탁 놔버리면은 그 상처가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로 그대로 해갖고 도로에 죽음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거기는 계속적으로 소중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아버릴 때 상황이 둘 중에 하나는 나여야 했어. 선한 마음을 가진 나이야 했어. 그리고 사슴을 껴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자기 마음속에다가. 기도는 등 뒤에 길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슴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그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슴은 굳어가는 몸이 풀을 쓰러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선한 마음이 둘을 엎으렸다는 뜻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 발보다 먼저 길을 만들고 있고 누운 풀이로 발이 죽어가는 모습. 아직 따뜻한 피는 내 발자국으로 굳어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닷가 별장에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눈을 떴을 때 누가 눈을 떴냐? 선한 것이 눈을 떴느냐? 자아가 눈을 뜬 거죠. 나는 바닷가 별장에 있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그 바닷가 별장이라는 것은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인간 세상과 동떨어져서 혼자 별장에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있어야 될 아니면 놀러 가갖고 있어야 될 그런 장소에 별장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둘러앉자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애도 캠프인 거죠. 바닷가 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그런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 여기서는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잡아. 우리들끼리라도 꽉 잡아. 상처를 받지 않게. 손을 잡으면 손목 끝에 매달린 인간의 무게는 분명히 묵지겠다. 바닷물이라는 거는 세상의 경쟁과 이기적인 피폐화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상처 입은 그런 수많은 경험들, 세상의 아픔들이 이제 덮치는 거죠. 다시 슬픔의 그 무게로 덮칠 때 서로가 손을 잡고서 분명하게 묵직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상처로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려면은 시 언어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써지면 안 되거든요. 관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소통해서 보기에는 스토리가 깨지질 않아요.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에도 캠프에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보기는 너무나 이것을 그거로 더 힌트를 잡아갖고 주셔야 보기는 돼.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반려견이 버려져서 그 에도 캠프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버려진 반려견들의 그 모임 같이 인간도 그게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누군가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 그 받았던 그 애도 캠프 같이 똑같이 느낀다는 뜻에서 반려견에 대한 내용으로서 쭉 봐지면은 더 분명해지거든, 이것이요. 또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린 아이가 살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사육의 손질 이런 게 필요하고 보호와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예.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예. 어찌됐든 간에 시라는 건 서로 간에 자기의 말과 자기의 관념적인 것과 추상적인 걸로 쓴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명징하게 잡아가지고 낯설게 쓰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가 스토리가 없이 그 쓰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강아지의 이름을 넣어준다든가 그 힌트를 강아지의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 사슴을 반려견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못 알아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근데 이제 시가 네. 스토리가 없게 되면은 언어의 유의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 이게요. 그리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네.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도 캠프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와도 그게 스토리로 연결이 되고 꿰어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낯선 표현이라도 그건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참 반려견으로 하니까 명징하고 다른 그 뭐 심리적인 이야기나 뭐 어떤 인간에 있어서 뭐 상처받은 그런 세계의 그렇게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러시아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네. 이런 말도 dum 한 예. 마리가 도로에 누워있다. 이 예. 말도 참 낯선 말이 돼버리고 그렇죠. 사슴을 껴안고 다시 예. 걷기 시작했다. 기도는 등 뒤에 길을 지웠다. 이것이 왜 애도 캠프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너무나 말 안에서 주관적인 말이 되는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서 연결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려견 이야기로 표면적으로 보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슬픔을 위로하는 볼 수도 있겠죠. 이 시는 많은 독자들이 상당히 헷갈리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반려견 내용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예. 보고 예. 그 애도 캠프라는 것은 반려견과 버려진 반려견에 대한 것 같이 인간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애도 캠프의 정신치료 그런 것으로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윤리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잡은 손에만 온 마음을 쏟으면 이제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걷다가 앞으로만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잡은 손에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개 목걸이를 쥐고 계속 그 사랑하면서 그것에만 온 힘을 쏟으면서 살다가 옆에 돌아보지도 않고 옆에 돌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또 걷다가 오로지 자기 반려견에만 그렇게 사랑을 쏟다가 앞으로 향하는 눈빛으로 걷다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취미도 없이 회사에 갔다 오나 밖에 나가나 길에 가나 공원에 가나 항상 자기 옆에 그냥 죽을 듯이 개를 사랑하다가 손목 끝에 달린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반려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버렸을 때 그 반려견은 피 흘리는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있다. 둘 중 하나는 나에만 했어 하고 죽은 반려견의 이야기가 그렇게 했을 때 반려견은 죽지 않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윤리적인 문제 인간이 그래도 동물보다 낫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고를 하면서 어떤 것이 옳냐 그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고 상식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동물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인간에게만 도덕적인 양심이 있으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칸트의 윤리학 이야기인데 근데 칸트는 그 인식론적인 그 측면에서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라든가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구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냐 해서 쓴 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썼잖아요. 그리고 윤리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 실천이성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해서 쓴 것이 종교라든가 기타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단력 비판으로서 했는데, 반려견을 이렇게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윤리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 이 문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갖다가 져야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이 자율적인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자유롭게 행동했다 하는 것에 대한 내 선택이었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의 자유가 있었다. 신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안 되고 놈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이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무작위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서 비롯된 것이 자유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 무엇이라는 결론을 갖다 내린 것은 외부적 강요나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갖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규칙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과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한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 따랐을 때의 그 자유란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강요나 이런 것으로 기인해서 어떤 판단으로 도출된 것을 칸트는 그걸 가음명령이라고 해요, 이걸. 근데 이것은 자유로운 판단이 아니다. 남의 명령으로부터 한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해가지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도구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가음명령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로부터 발생된 자유의 자기 책임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음명령은 어떤 선으로 갈 수는 있어요. 가음명령도.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을 살리라 하면은 자기 양심에 의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명령에 의해서 뛰어갖고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것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바른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음명령은 오로지 순수한 윤리적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것을 또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의 영역,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지는 또 윤리적으로 선의지하지만이 된다. 이것을 이제 선의지에서 한 거, 아무 대가도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어떤 평판이라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순수하게 저 사람을 그냥 살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고 내 위험을 감수하고도 뛰어들어간다 하는 거. 그렇게 아무 목적과 대가가 없이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선의지라고 그러고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가언명령이 아닌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간한테는 그 정언명령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정언명령, 순수하게 사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맹자에 보면은 맹자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물가에 사람이 아기가 빠지려는 것은, 구해준 것은 그 사람의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측은한 마음에서 그것을 구해준다고 이야기하던. 그래서 사람한테서는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가르쳐야지만이 선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인간은 욕심 많고 남을 해하려는 것만 있고, 그래서 선악설로 구분한다면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순자의 태도인데, 맹자는 그렇게 보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정언명령에 의해서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에도 캠프에 보면은 아무 때나 이걸 버리잖아요. 개를 버리는데, 그러면 이 개를 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서는 칸트가 말하는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하는 것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적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하지 말고 동시에 존엄으로서 같이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반려견을 갖다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필요해서 그 수단으로 쭉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존엄이 아니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건 쥐밖에 더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책임의 그것이 어디에서 져야 되는가, 그럼 인간한테만 져야 될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물과 모든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안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법으로 그 정해졌다고 그것은 가업명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갖다가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진정으로 그걸 생명으로서 갖고 왔을 때는 그 존중을 하고 같이 나하고의 그 반려로서 진짜 반려견이니까 반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시 안에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같이 어떻게 꾸며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밀밭의 파수꾼 예.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이야기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예. 지지해주고자 하는 마음,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위해서 총탄을 막아주는 어떤 방탄 기능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공감을 얻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